1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6% 올랐습니다. 이로써 물가 상승률은 석 달 만에 1%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9월 태풍으로 많이 올랐던 채소, 과일값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배추, 무 등 김장 채소 가격은 전달에 이어 급등세를 지속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리스 구제 방법의 하나로 부채 상각, 헤어컷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총리는 만약 그리스가 추가 구제 금융의 도움 없이 다시 설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헤어컷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헤어컷 수용을 전면 반대했던 종전의 입장에서 다소 물러섰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간 조사기구인 HSBC가 내놓은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 확정치는 50.5로 확장 국면을 뜻하는 50을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중국 정부가 발표했던 11월 제조업 지수도 50.6을 나타내 두 달 연속 확장세를 지켜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개인 소비가 5월 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개인 소비가 전달에 비해 0.2% 줄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달과 동일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는 4분기 미국의 성장률에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북한은 일주일 뒤면 로켓을 쏘아 올릴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하고요. 미국의 재정절벽 관련한 기싸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은 흘러 달력은 12월로 넘어갔죠. 오늘 12월 첫 거래일인데요. 그런 부정적인 뉴스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쪽의 제조업 경기가 괜찮은 모습에 이어서 무엇보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찍고 턴하는 조짐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HSBC 집계상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약 한 1년 만에 처음으로 확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코스피는 1940선을, 코스닥은 500선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쪽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사흘 연속 사주면서 코스피의 빨간불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장 초반만 샀고요. 8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고 있지만 매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8거래일 만에 매도는 자연스러운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 선물 쪽은 오늘 함께 사는 모습 없습니다만 지난주 후반에 12,000계약 이틀 만에 한꺼번에 산 바 있죠. 개인은 소폭하네요. 코스닥 쪽으로 가봅니다. 자, 코스피가 1944선까지 갔었었고 코스닥도 오늘 거의 일주일 만에 5자를 보여주는군요. 딱 500포인트 선인데요. 오늘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장 초반만 샀을 뿐 역시 코스닥까지 같이 파는 날 어떻게 코스닥이 오를 수 있었느냐? 바로 개인들의 매수세 때문입니다. 개인이 한 100억 조금 못 되는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볼까요? 1,084원 40전 오늘 소폭 오르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1,080원대에서는 확실히 지지력이 초반 국면에서는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네, 지표가 좋았지만 정작 상해종합지수는 빨간불을 켜는데 실패하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짚어드립니다. 네, 12월 증시 전망 한화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에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12월 달 안에 합의될까요? 중국의 경제공작회의 이후에 부양책 윤곽이 나올 수 있을지, 기관의 연말 윈도드레싱 가능성과 다시 최근 사주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수급 전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로 보는 종목 우리투자증권 김민규 차장과 함께합니다. 연말 기관 수익률 관리의 대상이 될 만한 예상 종목 8선을 공개하고요. 글로벌 환율 전쟁 속에 국내 대표 수출주 점검도 받겠습니다. 이번 주 예감 테스닥의 이광우 팀장님 나오실 겁니다. 13개월 만에 확장 국면을 보여준 중국의 제조업 지표. 이제는 상해종합지수가 2,000포인트 가줄까요? 이번 주 나올 미국의 지표 발표에 따른 영향력, 이 부분도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또한 금요일 날 급등, 오늘 또 급등. 인프라웨어 1만 원이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목표가도 알아볼게요. 일주일 동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립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 월요일은요.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가 주목하는 락앤락 설명 들어볼 텐데요. 수급도 좋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입니다. 네, 12월 첫 거래일 코스피는 1940선에서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까지 가려면 60포인트 정도만 올라가면 될 텐데요. 과연 12월 달에 이 좀 관련 있는 숫자 2자를 볼 수 있을까요? 각 증권사 전망치를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 예상 지수대입니다. HMC 투자증권은요, 1850에서 1970, 다 1950에서 70까지 보고 있는데요. 교보증권이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1800 정도를 지키면서 잘 가봐야 1950포인트, 오늘이 이미 1940포인트인데요. 교보증권은 한 요 정도가 12월 달의 최고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증권사들도 지수대 알아봅니다. 네, 대신증권 1870에서 1970, 이 정도가 평균인 듯 싶고요. 신영증권이 2000포인트를 갈 수 있다고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네요. 하나대투증권은 1870에서 1990포인트, 한화투자증권은요, 1870에서 1970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요 변수들을 좀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전망하는지 이제 이유가 등장하고 있죠. HMC 투자증권은요, 여전히 불투명한 변수들이 대기 중이다. 제한된 지수 등락이 12월 달 있을 정도이다. IBK 투자증권은 글로벌 우려는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는 우호적인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때문에 돈이 유동성이 이벤트를 누르면서 상승하는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이 아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던 증권사인데요. 지난 3년간 월간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이 연말에 일단 줄었다. 거래대금이 조금 찝찝하다라는 부분 적어서요. 외국인들의 매도 우위도 지속이 될 거고 소극적인 기관 매매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크게 못 갈 것이다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대신증권은 아주 평균적으로 1870에서 1970까지를 봤던 증권사죠. 월 초에는, 12월 초에는 일시적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조금 나타나면서 상승할 가능성.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은 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자, 아까 신영증권이 2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증권사인데요. 12월은 본격적인 내년 상승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는 그런 달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년도 경기는 올해보다 좋아질 거고 정치 일정도 마무리될 거고 점점 수출도 나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감소될 것이다. 결국 위험자산에 대한 베팅이 늘면서 시장은 위쪽으로 방향성을 보여줄 거다. 이런 얘기네요. 하나대투증권은요. 박스권 흐름의 연장선이다. 재정절벽 문제가 상단을 제약할 것이다. 동시만기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급도 시장을 흔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증가가 늘 것이다. 단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는 계속 부담이 될 것이다. 호황지를 모두 짚어주셨습니다. 자, 12월 달 각 증권사가 얘기하는 이 업종을 보아라. 관심 업종 끝으로 살펴드리죠. 네, HMC 투자증권 그리고 IBK 투자증권, 교보증권까지 IT 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통신도 일단 겹쳐서 보이고 필수 소비재 쪽, 그죠? 유통, 음식료, 또 제약 이쪽 내수족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보증권이 생산재 산업이라고 해서 에너지, 소재, 산업재 섹터를 조금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네요. 자, 이번엔 대신증권, 신영증권, 하나 그리고 한화 이렇게 증권까지 보겠습니다. 자, 대신은 그리고 신영은 하나대투와 한화투자증권 모두 다 IT 혹은 반도체 쪽을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밖에 내수와 서비스 쪽, 신영증권은 제약까지 보자고 얘기하고 있고 역시 신영증권에서는 중국 관련 산업재도 같이 주목하고 있네요. 하나대투증권에서는 역시 내수 쪽인 유통, 음식료, 통신 그리고 한화투자증권은 경기민감 우량주와 유통, 음식료, 건설, 제약, 포트가 굉장히 다변화돼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요.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로 가서 최석원 센터장님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각 증권사 저희가 12월 전망을 모두 봤는데 우리 한화투자증권은 아주 그냥 평균적인 1870, 1970 정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보시는지 일단 대략적인 큰 그림부터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네, 하다 보니 그렇게 평균적이네요. 다들 이제 불확실성도 그만큼 심하고, 어떻게 보면은 변수에 대한 판단들도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저희들은, 큰 흐름으로 보면 그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시장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 상승의 눈높이에 대한 크기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제 저성장 상황 하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 변수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것들이 이제 희석돼 가면서 주가가 오른다는 것이 한 번에 모든 불확실성들이 사라져서 아주 강한 형태의 랠리가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수의 이제 평균선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더 유효한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올 12월만 보더라도 사실 미국의 재정절벽 관련 합의가 순조롭게 이어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들도 남아있고 또 중국 경제공작회의에 대한 기대들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해서도 성장률이 좀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시각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몇몇 가지 이 호재가 같이 있겠지만 지수는 소폭 상승하는 정도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크게는 회복기에 들어선 것은 맞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하나 주요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12월 달 코스피 뭐니 뭐니 해도 방향성을 결정지을 변수는 아까 얘기해 주셨던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는 중론이 큰데요. 아직까지 협상에 뭐 진전이 있네 없네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2월 달 안에 최종 협상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일단 12월 23일을 그 시한으로 해서 협상 중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돈을 아마 이제 재정 절벽으로 떨어지자 이렇게 주장하는 쪽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관련된 논의 중에서 이제 어느 쪽에 증세를 하고 어느 쪽에서 예를 들면 감세를 하고 돈을 어떤 부분에 쓰고 어떤 거를 이제 덜 쓰게 하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좀 다를 거고 저희들은 이제 특히나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그 부자 증세와 관련된 이슈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절벽으로 떨어지게끔 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여전히 논란거리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계속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1월 정도까지 특히나 이제 대통령이 새롭게 이제 출범하게 되는 그 시기 전까지는 아마 협상을 완료 지으려고 할 거고 대략 저희가 보기에는 1%포인트 내외의 이 성장률 하락을 유발하는 정도의 이제 재정 지출 축소 이런 게 아마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말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해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어떻게 보면은 그 불확실성의 형태로 상단을 좀 제약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랠리가 나타나기엔 좀 그렇고 약간의 어떤 소폭 상승 정도만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12월 달 잘하면 코스피는 1970포인트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셨나 봅니다. 중국 얘기해보죠. 오늘 지표는 굉장히 좋게 나왔고 정부의 집계나 HSBC 모두 보더라도 이제 제조업 쪽이 확실히 좀 턴을 한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달 중순에 경제공작회의라는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잖아요. 내년도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자리라고 들었는데 혹시 부양책에 대한 윤곽이 조금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경제공작회의라는 게 그 자체 이름도 그렇지만 내년도에 이제 그 경제를 어떻게 정부 주도죠. 그러니까 민간 부분 부분에 대한 얘기보다는 정부가 어떻게 이거를 좀 잘 만들어서 갈 것이냐에 대한 회의들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뭐 소비 중심이나 개혁 위주의 큰 흐름 경제 정책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개혁을 다시 거론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기존 정책 연장선상, 뭐 여기서 이제 경기 안정을 꾀하는 정도의 발언이나 또는 부양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소비 친화적인 재정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중심적인 내용일 거라고 봐요. 근데 단지 이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뭐 중진국 함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진국으로서 이제 중산층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산 코스트의 증가라든지 또는 그 전체적인 글로벌 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원자재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강해졌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무작정 고성장을 유지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 나오더라도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하는 정도의 정책으로 그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한지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 시장 기대 정도보다는 조금 못 미칠 수도 있다. 부양책의 정도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갑작스러운 개혁보다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이 이제 무작정 부양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원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중국은 사실 위안화 강세에 가는 여러 가지 이유도 역시 중산층 살리기 위해서인데 우리 원화는 계속 강세를 보이니까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특별히 수출 기업들이 조금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1,080원은 아주 어렵게 지켜내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인데요. 네네. 환율은 어차피 우리나라는 아직 좀 더 하락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초수지 쪽에서 흑자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이걸 또 내수 위주로 조금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환율 하락은 감수해야 되겠죠. 단지
이게 우리나라 원화 강세압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 달러의 일방적인 약세가 진행될 거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글로벌 모든 통화 정책 그 방향들이 그 통화 완화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어떤 글로벌 흐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은 결국 보호무역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도 이번에 여러 가지 대책에서 나왔지만 실제로 개입을 하기도 하고 이제 서물한 포지션과 같은 규제를 하기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 다양한 형태의 이제 자본 유출 규제가 또 한편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 하락보다는 아주 느린 속도.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까지만 놓고 보면 1,080원 그러니까 1,080원 정도를 중심으로 하는 환율 흐름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달에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습니다. 다들 이 부분이 뭔가 이제 시장을 들쑥날쑥하게끔 변동성을 키울 거라고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난달에는 사실 기관이 중심이었는데, 이번 달에 혹시 외국인들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으려나 하는 이 부분의 기대도 없지 않거든요. 12월 달 수급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변동성이 클 거로 예상하는 그 가운데는 사실 외국인들이 추가 매수 여력이 별로 없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 특히나 지난 한 달 반 정도 외국인들이 한 2조 원 이상을 그 순매도로 하면서 나타난 어떤 불안감 이런 게 섞여져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들은 사실 오히려 외국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수급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을 우리가 이제 한국 주식을 사는 큰 펀드 플로우로 보고 있는데 그런 펀드 플로우에 의하면 글로벌 자금 흐름은 여전히 주식, 이머징 마켓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상당 기간 한국물 편입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물 비중은 좀 줄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차익 매수 잔고 청산 가능성도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연말에 대규모 청산을 했던 패턴이 그렇게 관찰되는 건 아니고요. 게다가 환차익도 또 많이 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평균적인 단가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보다는 오히려 이 시장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은 오늘 나타나는 것처럼 좀 순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단지 그 규모가 이제 연말이고 하기 때문에 큰 폭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외국인 측면은 뭐 아주 대폭의 매수는 아니더라도 매수로 전환해주는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12월 달이라고 하셨고, 기관은 그냥 전통적인 윈도 드레싱을 또 해줄지 같이 나서주면 참 좋겠는데요. 네, 윈도우 드레싱 아무래도 좀 있겠죠. 그 연기금들, 투자기관들은 뭐 네. 이미 올해 PBR 1배 정도 수준에 내려갔을 때 저가 매수를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그거를 조금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윈도우 드레싱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개입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는 보진 않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버팀목이 돼주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12월 달 냉정하게 봤을 때 큰 그림에서 우려도 좀 수그러들고 있고, 랠리는 못해도 수급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확률이 높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좀 짜가면 좋을지요? 네, 뭐 몇 가지 이제 고려사항이 있겠죠. 일단은 IT나 관련 장비 업체들에서는 모두들 이제 생각하시듯이 결국은 실적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관점에서 인더스트리 중 가장 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쪽은 결국 아직은 모바일을 비롯한 이제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IT 쪽이다 이렇게 보고요. 중기적으로는 결국 경기민감 우량주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G2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슬슬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 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당장은 굉장히 미약한 흐름이더라도 결국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 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사실 늘 그래왔지만 연말 소비 특수들이 이제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특히 미국 쪽의 크리스마스 수요 뭐 이런 쪽을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든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유통업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음식료 업종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우리 대선이 남아 있는데 그 대선 후에 이제 어느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시행할 거냐 보면 결국은 이제 정책적으로 고용을 늘려가는 쪽일 거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상당히 이제 취약 상태에 있는 건설이나 금융 쪽 부문을 이제 견인하려고 할 텐데 금융은 기본적으로 큰 글로벌 규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건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우리나라가
사실 신산업 부문 쪽에서는 바이오 제약 부문은 아마 정부에서 건드리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고려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대선 이후에 건설과 제약 섹터 관심을 가져봄직하다.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12월 증시 전망 굉장히 어려운 얘기 쉽게 풀어주셨던 분은요.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석원 센터장님이셨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로 보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둘러싼 이슈는 무엇이고 관련된 종목 가운데 투자해볼 만한 종목까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멀리 양산 지점으로 가서 김민규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살펴주실 이슈는 뭡니까? 예, 오늘 큰 이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직원들에게도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연말의 기간 수익률 관리 종목에 대해서 예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짚어드리고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일본 증시가 눈에 띄게 상당히 많이 오르는 반면에 중국과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좀 약간 박스권 장세,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한일 전쟁이 또 원인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많이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아까 초미의 관심사가 증권사 그 내부 분들 가운데서도 이 얘기밖에 안 한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연말에 기관이 특정 종목을 갖고 수익률을 관리한다면서 그 대상에 들어가면 좋은 거죠? 예, 지금 보시면 연말에 일단 기관이 수익률 관리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의 움직임 자체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관들의 수익률 관리에서는 상당히 좀 매수라든지 매도라든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8종목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이제 기관이 수익률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올해로 영업일수가 19일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점에서 기관이 경기 민간주를 대거 편입을 하는 과감한 포트폴리오보다는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해서 분산형 포트폴리오를 유지한 상태에서 미세 조정을 하는 전략을 기관들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에 관련해서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 주식들을 보시면 지금 일단 제가 뽑아온 건 한 8종목 되는데 SK, 아모레퍼시픽, 오리온, 그리고 CJ 대한통운, 롯데하이마트, CJ오쇼핑, 하나투어, 멜파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의 특징을 보시면 일단 다들 베타값이 좀 적은 편이고 회사에서 경기 변동에 그렇게 많이 민감해하지 않은 모습이고 캐시카우가 하는 뚜렷한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를 여기서 갈아타내 낙폭과대주를 지금 와서 편입하기보다 아마 기관은 연말에 기존에 그냥 경기 방어주 가운데 몇 종목을 엄선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끌어올릴,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집중 더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8개 종목 화면에 비춰졌는데요. 저희가 기관의 그 수익률 제고에 같이 좀 동참해 보려면 그 8개 중에 어떤 한 종목에 좀 지금 주목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보시면 8종목 모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확실한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8종목 중에서 어느 한 종목을 선택하는 건 상당히 힘든데요. 일단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8종목 정도를 관리 종목으로 넣어 놓으시고 자기가 좀 좋아하는 종목 쪽으로 가주시는 게 좋을 텐데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CJ 대한통운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할 수 있는 3가지 포인트 정도를 짚어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973억, 39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13.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33.9% 실질적으로 증가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작년에 M&A 과정에서 1분기와 4분기에 지급했던 일회성 상여금 210억 원을 4분기로 안분하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실질적으로 33.9%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택배 부분에 고성장 중이고 1년에서 2년 후면 회사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의 22%, 영업이익의 30% 정도로 차지하는 택배 부분이 예상대로 상당 부분 약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 3분기 택배 시장이 7.3%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대한통운의 택배 수요는 무려 20.2%나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CJ그룹에 편입된 이후에 택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한통운과 CJ GLS의 합산 택배 시장 점유율은 작년 말 32%에서 3분기 38%까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내년까지 합산 시장 점유율을 10%포인트 이상 더 높이겠다는 전략인데,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투자 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대한통운의 질주를 일단 저지하기는 상당 부분 어려울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사가 기관 투자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CJ 제한통운이 2012년도 3분기 말 자산 총계를 보시면 3조 7,852억, 부채 총액 1조 4천억 정도, 자본 초액은 2조 3,441억, 순차입금 6천억 정도인데요. 유동 비율이 126%, 부채 비율 61%, 순차입금 비율이 26%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육상 운송업체 중에서 가장 양호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현금 창출 능력 면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단 거래량은 상당히 많지 않은 주식이라는 점을 유념해 두시고요. 지금 보시면 매입 가격대를 일단 11만 원 밑에서는 매입을 분할해서 매입을 하자고 일단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도 좀 랠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쯤에는 매입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일단은 11만 원 밑에서는 매입을 하는데 분할해서 매입하자는 쪽으로 저는 가고 있고요. 단기 수익 구간 같은 경우에는 목표 가격대가 13만 원, 증권사들이 일반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가격이 13만 원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5만 원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좀 밀집되어 있는 구간인 9만 7천 원을 뚫는다면 손절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대상이 될 탑픽 종목으로 CJ 대한통운 11만 원 및 분할 매수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또 다른 한 가지 이슈가 바로 환율 부분이었는데 빠르게 좀 이슈 점검 부탁드리고요. 사볼 만한 종목 하나가 사실 더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지금 환율을 보시면 일본 시장이 가장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엔화가 지금 약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이슈를 포함해서 상당 부분 약세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6월 초 대비해서 우리나라 통화에 비해서 12.9% 급등했고, 중국 위안화 대비해서도 5.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즉 원화 가치는 절상되는 분위기에서 엔화는 절하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우리 국내 시가총액 10개사 중에서 5개 정도는 약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8개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0개사가 모두 마이너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업종을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업종입니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일본의 엔화가 수혜가 가장 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대차, 기아차가 주가 흐름이 상당히 힘든 가운데도 도요타, 혼다, 닛산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5% 정도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철강업계입니다. 철강업계 관련해가지고 저희 철강업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이제 좀 기간에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본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철강사가 일단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포스코가 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국내 철강사들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일본과 중국 역시 오르는 것이 대조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는 일본과의 경쟁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LG화학 정도가 가장 양호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LG화학 기술적인 대응법 알려주시죠. 예, LG화학에 대해서 이제 추천 포인트를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화학주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주가 흐름이 좋은 주식입니다. 네. 첫 번째로 보시면 평강판 3D, FPR 등의 디스플레이 소재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그 LCD 평강판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동사도 같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 일단 생각이 들고요. 4분기 들어서 일단 가동률이 90% 초반으로 높아지며 견조한 판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LCD 수급 전망도 양호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독점 생산하고 있는 3D TV용 FPR 필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4천억대, 매출로는 플러스 40%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고부가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신증설 효과 가시화 전망입니다. 지금 범용화학 제품 중심으로 여전히 석유화학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인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합성 고무, EP 등의 고부가 제품의 중심으로 석유화학 부분에서 금년에 3분기에 10% 영업 마진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좋아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역시 G2와 관련된 건데요. 미국과 중국이 경기 회복 시에 상대적으로 뚜렷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별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 등의 경기가 회복될 시에
실적 복원력이 매우 양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주식 정말 좀 괜찮은 주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현재 가격은 31만 4천 원 정도, 61선까지는 와 있는데요. LG화학에 대한 목표가는 어느 정도신지요? 언제쯤 살까요? LG화학 오늘도 저희가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요. 30만 6천 원에서 30만 8천 원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좀 올랐지만 며칠 동안은 약간씩 조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만 6천 원에서 30만 8천 원 부분에는 분할 매수 시작하시고요. 1차 목표 주가는 단기로는 33만 원 정도 기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3만 원 정도고요. 장기적인 목표 가격은 증권사에서 많이 제시하고 있는 40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좀 그 저점을 찍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28만 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오늘 이슈로 본 종목은 두 가지였군요. CJ 대한통운과 LG화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번 주 일정 그리고 전망 필요한 전략까지 미리 챙겨보는 이번 주 예감 시간. 제 옆에는 텐스탁의 이광우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그럭저럭 잘 올라왔고요. 시작도 1940으로 나쁘지 않은데 차곡차곡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는지 일단 중국의 지표는 괜찮아서 첫 스타트는 나쁘지 않은데요. 어떤 네, 일정들이 있는지요? 네, 우선 이제 오늘 오전에 발표됐던 중국 제조업 HSBC 제조업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호조세로 나왔으니까 이제 상해 종합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설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서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전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이 다시 한번 안정화로 돌아설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미국의 각종 경제지표 발표와 그리고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이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이 부분이 증시에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번 주 증시에 대한 이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제조업 지표가 좋게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먼저 정부가 집계한 제조업 지표가 이미 전달에 50을 넘어서 확장 국면에 들어섰는데 또 이번에도 50을 넘었고 오늘 나온 것은 HSBC라는 기관에서 집계한 건데 이게 약간 1년 만에 13개월 만에 처음 요것도 그렇죠. 50을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표가 이렇게 좋아지면은 시장도 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 시장도? 네, 그렇습니다. 오늘 빠지는데. 예. 오늘 그 장중 한대는 198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단 예비치였던 50.4보다 0.1포인트 높은 50.5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당국의 완화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4분기에 또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8%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지금 현재도 지금 중국 PMI 신규 수출 주문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제조업 경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중국의 흐름을 좀 지켜보신다면 지난주 무너졌던 그 상해종합지수 2,000포인트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한 주는 이제 중국 증시의 변화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못 가는 이유는 그럼 어디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지표가 나쁜 건 아닌데 엄청난 부양책이 나와서 빨리빨리 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은 좀 덜 갖고 있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큰 개선세이기보다는 그게 하나의 경제 지표가 그 전체 패턴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개선돼가는 모습에 좀 기대를 거시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 오늘이 그 첫날이 될 건데 일단 그리스에 돈 들어갔잖아요. 독일도 그리스에 돈 주는 걸로 가결이 돼서 통과를 했고 메르켈 총리도 이제 입장을 조금 좀 스탠스 변화를 좀 줬죠. 좋은 신호들이 많이 나오네요, 유럽 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그리스에 대한 지원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독일 의회가 이를 승인을 하면서 유럽 문제는 지금 다소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오늘 있을 이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제 앞으로 단일화된 은행 감독 기구 설립과 그리고 키프로스 구제 금융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단일 은행 감독 기구 설립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유로존 국가 간에 계속적인 의견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이 부분이 또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증시에 다시 한번 불확실성 재료로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떠한 결과값이 나는지 어떠한 또 호조세를 나타내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이제 오늘 다뤄질 주제 중에 하나가 그리스 국채 환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스 국채 환매 같은 경우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제 구제금융 조건으로 내세웠던 핵심 사안인 만큼 그리스의 국채 환매가 이루어져야지 좀 더 원활한 구제금융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오늘 어떠한 결과값이 나올지 그래서 좀 더 이제 유럽이 좀 더 진전화되면서 다시 한번 안정세로 돌아설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되는 한 주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정되고 있는 유럽이 더 안정감을 줄지, 중국도 일단 지표는 좋았는데 시장까지 좋아질지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고 이제 미국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죠. 사실 중국과 미국은 G2 국가라고 하는데 세계를 이끌어가는 두 나라. 중국에서 일단 제조업이 좀 좋아지는 기미. 미국은 사실 여러 가지 지표가 미리 좀 좋게 나오고 있었는데 네네. 때마침 오늘 밤에 미국의 또 제조업 지표가 나온다면서 이게 같이 좋으면 뭐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헤드라인도 나올 법한데요. 네, 많이 지금 시장의 기대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제조업 지수의 이전에 조금 하나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또 미국의 자동차 판매 실적이 오늘 저녁에 또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아시겠지만 허리케인 샌디 영향으로 침수되고 파손된 차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들을 교체할 것으로 파악이 돼서 당장에는 이제 오늘 발표되는 지수는 조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조금 포인트로 보셔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 이제 연비 논란을 일으키면서 상당히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국내 자동차 업계가 이번 판매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떠한 긍정적인 신호를 찾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지금 뭐 아직은 견조하게 판매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발표될 수치와 그리고 다음 달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국내 그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또 흘러갈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공급관리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 역시도 지금 그 51.2포인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월 대비한다면 조금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은 이제 샌디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기준선이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포인트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세가 완전히 그 훼손된 정도의 그런 이제 밀리는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7일에 있을 고용지표 발표 역시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그 시장의 예측치는 굉장히 좀 이번에는 안 좋게 악화돼서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샌디의 영향도 있었고 또 이제 재정 절벽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고용을 조금 이제 꺼려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만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감 전략이 궁금하군요. 지난주 이 시간에 오셔서 만약에 코스피가 1900을 회복하면은 1950포인트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했는데 네.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오늘 뭐 44까지 네, 그렇죠. 왔고. 그럼 이제 포트를 어떻게 짜야 됩니까? 다들 뭐 IT를 계속 보고 경기 방어주를 또 금방 버리진 말아라. 기관이 윈도우 드레싱을 이쪽 종목에서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얘기가 네. 나온 상황인데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달 한 달 동안을 좀 지켜보시자면 이제 증시를 뒤흔들 재료로 미국의 재정 절벽의 협상 방향을 또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지금 현재 박스권 중단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등락을 계속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수를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 1900에서 1960 밴드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떠한 새로운 유동성이 유입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길게 좀 시장을 길게 보시기보다는 이제 짧은 순환매 패턴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그래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연말을 맞이해서 기관 중에서도 투신권과 이제 연기금 쪽에서의 그 매매 패턴을 조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고수익을 노리고 어떠한 이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이제 연말 수익 관리에 어느 정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그런 패턴은 이번 달 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종을 변경하셔서 어떠한 이제 새로운 업종을 지금 찾아내시기보다는 기존에 계속 강세를 띠고 있었던 스마트폰 관련주 그리고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온라인 쇼핑, 인터넷과 같은 IT 내수주 중심의 투자를 조금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선과 소재, 건설 같은 이제 경기 민감의 업종들이 조금 이제 강세를 나타내는 지난주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이 한간에서는 G2 국가의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경기 순환주의 그 선침해라는 의견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제가 보는 시각은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등장해서 완전히 이제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발빠르게 대응이 안 되신다면 조금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을 드리자면 또 미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판매 실적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들이 일시적인 조명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셔서 자동차 업종 물론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자동차 판매 오늘 밤에 집계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신규 추천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포트 수익률 보면서 AS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자, 우리 텐스탁 이광호 팀장님의 기존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종목이 한 4-5개 정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보면 디스텍 시스템과 동아원, 그리고 인프라웨어, GS 리테일, 그리고 NHN 종목 5개였습니다. 누적 수익률을 먼저 볼까요? 자, 디스텍 시스템이 좀 조용한 가운데 수익률도 계속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동아원이 오늘 좀 급등하죠. NHN도 흐름이 좀 나쁘지 않고 오늘 또 흐름이 동아원과 함께 좋습니다. GS 리테일이 좀 걱정이에요. 그래도 금요일날 반등 포인트 잡았고 오늘도 조금 추가 상승이고요. 인프라웨어가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했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가 더 나오는 모습. 일단 디스텍 시스템을 목표가를 좀 하향하고 다 보유하겠다. 리테일도 갖고 갑니까? 네, 리테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공정위의 그 신규 그 동일업체 간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화되는 조건이 내세워지면서 이제 유통주 전반에 걸쳐서 그 편의점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좀 하락세가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재보다는 지금 큰 폭의 하락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유통주들이 다시 한번 저점을 바닥을 찍고 터닝한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조금 더 한 주 정도는 더 보는 것으로 하겠고 디지텍 시스템 지금 목표가가 지금 그 추세적으로 보시면은 차트를 참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지금 현재 그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를 크게 잡고 이제 막연하게 기다리시기보다는 전고점까지만 좀 보겠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12,500원으로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 인프라웨어 역시도 지금 현재 그 악재들이 다시 한번 이제 희석이 되면서 그런 이제 루머들이 다시 불식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종목들을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고점인 1,500원 이상은 올라가줘야 된다는 점에서 좀 더 기다리시면 분명 더 큰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동아원과 NHN 경기 방어적인 성격과 그리고 연말을 맞이해서 음식료과 인터넷 업종 분명히 다시 한번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신다면 분명히 추가적인 수익 가능하리라 판단을 합니다. 예, 디스텍 시스템의 목표가를 내리고 GS 리테일은 규제 때문에 조금 밀렸었는데 한 주 더 보겠다라는 AS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5종목 가운데 신규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혹시 없는지요? 혹시 이 중에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노리시겠다고 하시면은 GS 리테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술적으로도 나빠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잠깐 차트 볼까요? 잠시만요. 예. 지금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버텨주는 차트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 입형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먹고 이제 수익을 실현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당분간은 이제 좋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약 5% 이상의 수익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GS 리테일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GS 리테일은 수익이 조금 안 좋아 보였지만 오히려 신규 매수까지도 단기로 가능하겠다라는 AS였고요. 디스텍 시스템은 목표가를 조금 내려주셨습니다. 가격이 조정된 부분 저희가 반영해서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리면서 이만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과는 인사 나눠야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요. 일주일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시간입니다. 다이어리 한번 열어볼까요?
자, 12월 첫날 다이어리를 열어보니 빨간불이 별로 안 보입니다. 큰일이에요. 자, 일단 동양 EMP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따라잡기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수익이 안 좋아 보이는 것이고요. 포비스 TNC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급락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수익률이 부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준과 상님의 FTEN이 이 종목은요. 네, 의외로 금요일 날 급등하고 난 다음에 그때 샀는데도 오늘 추가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엠데스테이크가 그나마 괜찮아 보입니다. 급락 후에 계속 밀리다가 드디어 반등 포인트를 잡아내고 있어요. 이수페타시스가 마이너스 1%대. 일단 수익이 조금 부진한 종목과 괜찮은 종목이 혼재 있는 그런 12월 첫날 다이어리 기록 내용이었네요. 네, 이분은 정말 의외다 하는 분을 오늘 연결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왕관을 많이 쓰셨다가 최근에 왕관 쓰시는 게 뜸해지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부평지점으로 가보죠. 박현상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요즘 왜 왕관 안 쓰세요? 이수페타시스 오늘 급락했다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종목에? 일단은 투신 수급이 좀 어그러진 것 같아가지고 종목이 좀 밀린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들 뿐만이 아니고 일단은 봤을 때 종목들 오늘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빅 히트되는 종목들이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 종목들이 슬림화 현상이 코스닥 쪽에서 좀 더 지속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올랐었던 종목들 특히 어떻게 보면 제약주라든지 어떻게 보면 결제주들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2시 45분인데 지금까지 시향으로 봤을 때는 내일 코스닥 시장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종목을 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 열심히 종목을 찾았습니다. 지난주에 그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겠다는 논리하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그날 급락이 좀 나오면서 4,900원대로 한번 매수가가 측정이 됐을 텐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특별하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에서 좀 수급이 좀 어그러졌다가 특히 보시면은 연기금 쪽에 7,000주 매도가 조금 일단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밑꼬리가 다시 달리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4,900원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절가 이탈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실적도 역시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하는 전략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손절가 종가상으로 4,800원이 깨진다면은 역시 매도한 전략과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굉장히 압축되고 있고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역시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장중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졌을 때 손절을 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왕관을 좀 써야 될 텐데 일단 좀 종목을 좀 열심히 좀 뽑아왔습니다. 보시면은 락앤락인데요. 락앤락 종목 차트 보이시면 좀 미인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매물을 거의 없이 지금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일단은 4분기 실적은 뉴스상으로 살펴보시면은 순항 중이라는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상치를 약간 선회하고 있는 수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자체는 내년부터 예상이 되지만은 이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재고자산 평가가 지금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의 시장 분위기, 오전에 중국 쪽 지표 발표도 있었고요. 그러면 락앤락 매출의 20% 정도 되는 중국 쪽 매출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관에서 입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수급을 살펴보시면은 외국인들의 4일 연속 지금 순매수가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권에서 5천 주 정도밖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긴 한데 일단 장 끝나고 확인해 보시면 투신권도 좀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5일선 위에서 지금 다음 200일선까지 120선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앤락을 오늘 종가 기준으로 추천해 줄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근인 26,000원 부근, 손절가로는 5일선이라든 20일선, 60일선이 나와 있는 23,500원까지 같이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손절은 종가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님의 추천주 락앤락 설명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1부 마치겠습니다.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